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마름과 관련해서요.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입마름이 심한 경우 구강 건조증이 잘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생활 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요,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 침이 안 나와서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침이 나오는 건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침이 끈적끈적하게 나오거나, 또, 침이 입안을 촉촉이 적셔주는 게 잘 안 돼서 마르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마르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인데, 이를 유발하는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질환과 관련돼서 오기도 하고, 또 생활 습관, 또 나이, 먹는 음식, 다양한 요소가 관련돼 있어서 모두 합쳐서 하나의 진단명으로 구강 건조증 K11.7이라고 이제 질병 코드를 붙이는 이런 하나의 진단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강 건조증은요, 타액의 흐름이 감소돼요. 이 침이 잘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타액의 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화학적인 구성이 변화가 있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요인도 제일 흔하게는 먹는 약물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몇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약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어서 이들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 질환과 관련해서 뭐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두경부암, 그래서 머리 쪽에 암이 있거나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고 나서 침샘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먹는 섭취 수분량이 적건, 또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대소변 설사를 하거나 소변량이 진하게 많거나 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우리 몸에 이제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직접 땀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증발성으로 나타나는 수분 손실이 많은 경우도 있어서 대표적인 게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는 게 해당이 되고요. 쉽게 흥분하거나 긴장 상태가 유지되거나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입안에 침이 적절히 남아 있어서 이 남은 침이 입안을 싹 도포하고 있어서, 즉 우리 피부에도 로션을 발라줘야 부드러웠듯이 입안을 잘 촉촉이 적셔 주어야 입마름을 덜 느끼는데, 이러한 잔존 타액이 부족해지는 요인이 있어서, 예컨대 우리 속에 화가 많다고 그러듯이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 또 자는 동안에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 공기가 입으로 이렇게 드나들면서 남아있는 침들이 쉽게 증발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입마름을 더 느끼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생활습관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65세 이상 노령 인구들이, 어르신들이 특히나 입마름이 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원인 가운데서도 몇몇 요인들이 특히 두드러진 이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르신들의 경우 전신의 장부 기능이 떨어지듯이 타액선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몸이 기운이 없고, 또 내 침을 만드는 기능, 이걸 한방에서는 신장이 진액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몸에 그런 수분 대사와 관련된 기능이 약해지면서 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연구에서는 나이가 입마름을 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에
부정적인 이런 결론을 보고한 예도 있어서 조금은 논란거리가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력이 없고 한 요인들이 침분비를 줄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입마름이 더 심해지겠죠. 두 번째 요인은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약물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제 입마름, 즉 침분비를 줄이거나 입을 더욱더 건조하게 만드는 약물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게 먹는 약재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약재를 살펴보면은요, 첫째는 항히스타민제, 그래서 알레르기를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들이 있어요. 우리 코가 지나치게 흘러나오는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재채기 있거나 코막힘이 있거나 이럴 때 특별히 다른 증상보다 알레르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죠. 이때 기본적으로 처방이 되는 게 항히스타민제인데, 이 알레르기 약이 입마름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나이가 점점 줄어들면 몸에 특정 호르몬도 부족해지고 또 스트레스나 어떤 자극에 더욱더 예민해지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잠도 짧아지고, 이 경우에 흔히 쓰는 게 이제 수면제 종류인데, 또 불안하거나 할 때 쓰이는 안정제도 우리가 같이 많이 쓰게 되죠. 이러한 수면 안정제를 먹는 경우에 입마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침분비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푹 자는 게 또 내 몸과 마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마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또 자녀와의 소통, 왕래와 소통이 줄어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특히 더 줄어들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바뀌어서 혼자서 뭐 하는 어르신들도 또 더욱 늘어난 듯 싶고요. 이러한 이유로 우울한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경향도 더욱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쓰이는 약제가 항우울제이잖아요. 이 약물의 복용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고혈압 약 중에서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느냐, 또 전립선 비대증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봐도 시원치 않고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약물 중에 침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관지, 폐 이런 쪽의 문제로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입으로 뿌리는 흡입제 같은 거 쓰잖아요. 이 종류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도 해요. 지금 말씀드린 약재들이 어르신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약물이라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약 저런 약 많이 먹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입마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전신질환을 알아서 구강건조가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당뇨병이에요. 소변으로 당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삼투압에서 수분도 더 많이 빠져나가서 이런 해서 입마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어서도 입마름이 나타나고, 특히 여성분의 경우는 폐경기와 관련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입마름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예를 들어 코가 막혀서 비염이 있건 뭐 축농증이 있건 또 이제 다른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코가 잘 막히니까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수면 중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코를 심하게 건대든가 이런 것들이 한 원인이 되겠죠. 이 경우에 공기의 흐름이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평소에는 코로 이렇게 숨을 쉬면 비강을 거쳐서 인후부를 거쳐서 기관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코로 숨 쉬는 게 방해를 받게 되면 입으로 숨 쉬게 되니까 더욱 입안에 남아있는 침들이 증발하게 돼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입마름이 더욱 심해지고요. 또 몇몇 잘못된 습관들이 입마름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을 수 있죠.
보시는 사진처럼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증발이 되니까 더욱 입마름이 심해질 테고, 여기에 코를 곤대거나 또 이갈이 하는 경우 등이 입마름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의 경우는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목젖도 더 늘어나고 또 치아가 불편해서 이로 인해서 입을 더 벌리고 이런 습관도 생길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입마름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에 있어서 입이 마르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증상 말고도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갈증을 느끼죠. 입이 마르다는 느낌이죠. 그와 더불어서 어떤 환자분들은 목이 막 조인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그러고, 또 가볍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목에 이물감이 자꾸 생긴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러한 자극감에 예민해지는 요인들이 구강 건조증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목의 이물감의 원인이 위 산이 역류하거나 코가 넘어가면서 자극이 되는 요소도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건조한 경우에 그런 증상이 더욱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침 자체가 침의 양도 줄어들지만 침의 질이 나빠져서 침이 끈적끈적하게 나오기도 해요. 이러한 요소들이 끈적끈적하게 나오니까 허연 백태, 또 거기에 세균의 부패가 진행이 되면 누런색의 설태, 이를 이제 한방에서는 황태라 그러는데, 이러한 황태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거품이 많은 그런 침이 나타나서 이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몇 종류의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남아있는 다른 물질하고 같이 부패하면서 입냄새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목에 이제 건조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쉽게 쉬고, 또 실제로 침이 입안에 혀의 움직임이나 뭐 삼키는 거나 이런 걸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발음도 자꾸 잘 안 되고 뭐 삼킬 때 곤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빵이나 떡 이런 거 먹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침 분비가 뭐 삼키는 걸 부드럽게 도와주는 게 잘 안 돼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형적인 변화도 오는데, 실유두가 탈락하고 위축이 돼요. 여기 사진처럼 혀 표면 위에는 요게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유두라는 조직들이 있어요. 몇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종류 중에서 불꽃 모양으로 나 있는 이 실유두라는 것이 건조해지면서 떨어져 나가요. 이를 탈락이라고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유두들은 위축이 돼요. 이로 인해서 혀 갈라지는 것도 더 심해지고 자극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런 2차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혀가 자극에 예민해지니까 화끈거리는 통증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또 위축이 되니까 여기 있는 미뢰라고, 혀 바닥에 있는 미뢰라는 맛을 느끼는 신경들이 그 기능도 점점 더 떨어져서 맛도 잘 못 느끼게 되고요. 또 건조함과 관련해서 혀나 입술이 더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2차적인 증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침이 입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이 보호하는 작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입안에 살고 있는 상재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균 중에 하나가 곰팡이균인데, 이 균들이 내 면역력의 저하, 또 침이 내 입안을 보호해주는 작용,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작용들이 이제 구강 건조증에 관련해서 주관적인 증상이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징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강 건조증의 증상과 징후들의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끈적끈적한 타액이 나오면 이렇게 거품이 많으면서 설태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세균의
세균과 뒤섞여서 부패가 진행이 되고 염증 반응이 있고 누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여기 살고 있는 현미성 세균들이 다른 물질하고 부패가 진행하면서 입냄새도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설태가 많아지면은요 2차적으로 미각의 변화도 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입안이 끈적거려요, 텁텁해요, 이런 증상들도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울퉁불퉁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실유두라고 했잖아요. 이 실유두가 건조해지니까 떨어져 나가요. 마치 우리 피부에 이렇게 각질 같은 게 처음엔 생겼다가 이게 다 떨어져 나가듯이 이렇게 탈락이 되면 혀 표면이 맨질맨질해져요. 이러면 자극에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또 표면에 갈라진 정도가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갈라진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듯이 혀의 구조물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더 갈라지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짐의 정도가 더 현저해지고, 이런 부위들은 어떤 자극에, 예컨대 매운맛이라든가 이런 자극에 더 예민해져서 화끈거린다, 이런 느낌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기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또 몇몇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한 구강건조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현명한 생활 관리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침은요, 우리 혈액 중에 수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보충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가 충분하냐? 보통 1.5리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양은 우리 큰 콜라 페트병 있죠? 그게 2리터거든요.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양이니까 컵으로 하루 7잔, 8잔 드셔야 돼요. 하루 3끼 드신다는 기준하에 매끼 수분을 1잔 정도씩 먹는다 치면, 그 외에 이제 더 보충하는 게 하루 5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그 식사하시는 거 말고 중간중간에 한 5잔 정도 음료 섭취를 하세요. 커피 1잔 마신다 쳐도 나머지 3-4잔, 1-2잔 마신다 쳐도 나머지 3-4잔을 일부러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그마한 페트병으로 생수병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근데 물만 먹으라면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왕이면 한방에서 자음이라고 그래서 물의 기운을 보충해 준다, 이런 의미의 효능을 갖고 있는 약재들이 있는데, 이런 약재를 활용한 차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직접 끓여서 차 만들기 어려우시면 티백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는 사용이 편리한 티백용의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를 이용해서 생수병에 담가 가지고 우려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약재들이 구기자, 맹문동, 오미자, 이런 류예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런 종류들이 사용이 편리한 차 종류가 있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녹황색의 신선한 채소류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또 약간 신맛을 갖고 있는 과일류도 즐겨 먹는 게 좋겠죠. 이러한 채소와 과일류들은 직접적으로 즙이 많아서 침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더불어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대부분의 채소, 과일류들의 항산화 작용이 우리 침샘을 보호하고 또 활성산소를 줄여서 타액의 분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낮춰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신선한 채소, 과일류들을 좀 즐겨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음식도 좀 즐겨 드셔야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군침이 돌아서 침분비도 더 잘 되잖아요. 사실 우리 침샘은요, 사용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줘야 그 기능도 잘 유지가 되고 더욱더 활성화돼요. 약을 통해서
또 한의사들이 침 넣는 어떤 자극도 결국은 저하되어 있는 타액성 기능을 자꾸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목표거든요. 그러므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뭐 먹으면 맛있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맛자극도 주고 또 좋은 냄새도 맡고, 또 뭐 먹을지 생각하는 것들이 상상 속에 자극도 돼서 이러한 복합적인 자극들이 침 분비를 자꾸 늘려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우리 마음도 즐거워지잖아요. 우리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뭐 재밌고 즐거운 일을 찾는 게 매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매일 먹는 식사라도 하루 한 끼는 맛있는 걸 찾아 먹으면서 자그마한 행복도 느끼고 침 분비도 직접적으로 자극해주는 이런 좋은 생활 습관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구강 체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지내고 말상대도 없고 하면 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줄어드니까 침 분비도 자극을 덜 받는 편이거든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적절히 입을 사용해 주는 건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혀를 이제 입안에서 입술하고 잇몸 사이에다 혀를 대는 거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또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와 같은 움직임을 하고요. 또 이빨끼리 딱딱딱딱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하루 10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고치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혀를 움직이고 치아를 맞부딪히는 가벼운 구강체조를 오전, 오후 한 번씩, 한 번 하는데 한 2, 3분이면 되니까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적절히 껌 씹기가 필요한데, 이때 주의할 점은 껌은 무설탕 껌, 소위 몇몇 제품 중에 자일리톨이라는 게 대부분 무설탕이더라고요. 이런 껌을 구입하셔서 적절히 씹는데, 이 적절한 기준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 2번만 씹고요. 한 번 씹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가볍게 씹으세요. 너무 빡빡빡 많이 씹으면 턱 관절에 부담이 되니까 가볍게 씹고, 나머지는 입에서 가볍게 굴리는 정도의 껌 씹기를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를 이제 교정하는 게 필요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입으로 공기가 드나드니까 입에 남아있는 잔존타액이라는 침들이 다 날아가서 입마름이 더 심해진다고 했죠. 특히 자는 중에 더욱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를 줄이는 건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약간의 테이핑을 하고 잠을 주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X자형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가볍게 붙이고, 이때 사용하는 테이프도 약국에 들르시면 스킨 테이프라고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덜 되는 테이프 있어요. 이런 거 구입하셔서 가볍게 붙이고 주무셔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 이물감 이런 게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크게 의식 안 되고, 그러면서 입 벌리는 걸 조금 교정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편도가 커지거나 아데노이드가 커지고 또 목젖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를 심하게 고는 습관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작정 테이프 붙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방에서는 이러한 구강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이라는 효능을 갖고 있는 약재를 쓰는데, 구기자, 오미자, 맹문동 이런 유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약을 쓰는 건 기본인데, 이때도 정말로 속에 열이 많아서 오는지 또는 기능이 약해서 오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열이 많은 건 물론 체질적인 것도 있고요. 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유발이 되고, 세 번째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그걸 이제 한방에서 화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열 반응이 많아지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비위 기능이 약해요. 뭐 어떤 자극에 되게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잘하고 이럴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약으로 고용량으로 쓸 때는 한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적절히 구분해서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들이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는 이유와 또 슬기롭게 이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